한 조각 케이크 레슨. 한 조각 케이크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철골공사의 일반사항, 도면 보는 법, 철골 시공 일반, 두 번째로 고력 볼트 및 용접 접합의 상세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철골 도면을 보면 보시다시피 도면의 맨 앞장에 철골공사 일반사항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잘 모르긴 한데요. 자세하게 뜯어보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시방이 있는지, 이 도면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건지, 또한 어떻게 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읽어 보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철골 구조 일반 사항 첫 번째 설계 일반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골 공사 부분입니다. 자, 차근히 한번 보면 본 도면에 언급이 없는 사항은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대해서 따른다라고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골공사는 샵 드로잉이라고 부르죠. 샵 드로잉은 이 도면을 1대1 도면으로 작성한 도면, 그걸 샵 드로잉이라 하는데요. 샵 드로잉을 작성한 후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샵 드로잉은 실제 접합부, 볼트 개수, 볼트 치수 모든 것을 상세하게 명기한 도면인데요. 이러한 철골 전문 시공업자가 도면을 따로 한 번 더 그립니다. 이러한 상세 도면은 반드시 감리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감리자가 이러한 도면을 책임지기 싫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감리자는 실제로 업무 태만이죠. 이런 감리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독관, 감리는 반드시 철골 도면의 샵 드로잉을 보고 승인을 득할, 그러니까 승인을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을 우리가 감리자라 부릅니다. 그래서 감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 도면은 샵 드로잉을 승인한다. 또한 용접 절차를 어떻게 할 거냐, 용접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한 것도 감리자가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일반 사항에 첫 번째, 중요하니까 나와 있겠죠. 두 번째, 1.2항 재료 검사 및 시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제품은 KS 마크가 있는 제품을 써야 하고, 원칙적으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감독관은 감리, 건축주가 되는데 대부분 다 감리 부분에 감리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오는 중국산 강제 또한 철거는 감리의 승인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리 승인하고 건축주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독원이라고 그러죠. 감독원의 재료 시험 요청이 있으면 재료 시험을 통해 가지고 KS 국산이 아닌 경우에는 KS 규격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인장, 굽힘, 충격, 시험 방법을 우리나라 기준에 맞는 시험 방법을 통해서 그 제품이 성능이 확인이 되면 감리자가 승인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2번 1.3 절단 및 절삭. 강제의 절단은 수축 변형, 그러니까 절단하면서 변형이 생기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절단은 자동 가스 절단기 이것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수동 절단일 경우에는 감독관, 즉 감리의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두께 13mm 이하의 재료는 전단이란 말은 그냥 자르는 절단기라고 표현을 하죠. 이러한 절단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1.3cm 이하의 재료는 전단으로 절단이 가능하다. 거칠기는 절단면에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데요. 100S란 말은 100 마이크로미터의 약자를 100S로 적습니다. 노치 깊이는 틈을 나타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선은 어떠한 부분을 사선으로 깎았다는 개념입니다. 그렇게 깎았을 때 200S, 200 마이크로미터, 그 노치 깊이는 틈은 약 2mm 이하로 되는 게 기본이고요. 지금 마찰면의 처리에 대해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찰면은 자연 발색 녹과 그 다음에 페인트를 제거해야 됩니다. 기름 이런 것들을 청소한다는 개념입니다. 마찰면의 개념은 우리가 고력 볼트를 접합할 때 철판에 있는 그 마찰면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면과 이러한 고력 볼트 부분의 도장면은 다 제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마찰면의 처리에 대해서 여기에 명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요즘은 고력 볼트면 철판면에 도장을 굳이 벗겨내지 않아도 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특히 진동이 없거나 진동이 있는 경우에는 도장면을 반드시 벗겨내야 되고요. 진동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도장면을 안 벗겨내도 지압 접합으로 접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동이 있는 구조물에서는 반드시 고력 볼트 접합 부분에 도장을 벗겨내야 된다. 페인트를 벗겨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볼트 같은 경우에 볼트의 중심 간격과 볼트의 직경에 따라 가지고 그 간격을 표시하는 건데요. 자, 볼트의 중심 간격을 피치라 표현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볼트와 볼트 사이의 간격, 피치. 그 간격이 너무 좁으면 철판이 구멍이 나겠죠. 그래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볼트 천공을 해야 되는데요. 그 최소 간격을 정해 둔 것을 우리가 중심 간격, 피치의 최소치, 직경이 20M20일 경우에 가장 많이 보통 접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접합면은 70mm 뭐 이런 식으로 최소치를 우리가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연단거리의 개념입니다. 연단거리는 볼트에 펀칭을 한 부분에 철판의 끝단이 너무 가까우면 그 부분이 터져 나가겠죠. 지금 그림상으로 보시다시피 볼트를 뚫었는데 이 연단거리 E가 너무 좁으면 파단이 되겠죠. 그래서 최소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최소치가 아래에 있는 표입니다. 그 표를 보고 최소치 이상 되는지 감리 부분이나 시공자들 이러한 부분들은 이 표를 참조해서 최소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볼트 직경이 20mm일 때 우리가 가스 자동 절단의 최소 연단거리는 26mm, 2.6cm 이상 확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게 작게 뚫려 있으면 정밀하게 해석해서 실제 만약에 2.6cm가 뚫려야 되는데 2cm만 뚫려 있으면 유한요소 해석을 정밀 해석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 구조기술사가 해석을 하고 그 부분이 안전하다 이러한 것들을 승인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부분 연단거리 지금 H형강에 구멍을 뚫을 때도 연단거리 기준이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 H형강이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H형강 플랜지 쪽에 구멍을 이렇게 뚫을 경우에 그 연단거리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H형강이 너덜너덜해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단거리의 개념, 그래서 몇 cm 정도 뚫어야 적당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볼트의 최대 축지름, 그 다음에 H형강 게이지의 최소치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H형광이나 L형광에 이러한 게이지의 위치가 적절하지 않다면 이 또한 마찬가지로 구멍의 위치가 연단에 가까워 가지고 L형광이 보시다시피 적절한데 구멍이 뚫려져 있지 않으면 단부에 파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적절한 위치를 위의 표에 선정하고 있는데요. 그 표대로 한다면 보시다시피 여기에 구멍, L형광에 구멍을 뚫으면 그 구멍의 위치는 보시다시피 게이지 1, G1이 높이가 55mm, 그러니까 5.5cm 지점에 구멍을 뚫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55mm에 구멍을 뚫으면 적절하게 구멍이 뚫렸다고 보는 겁니다. 다음에 중요한 고력 볼트의 일반 사항인데요. 요새 많이 쓰는 게 TS 볼트입니다. 예, 토크 쉐어 볼트라고 하죠. TS 볼트는 둥근 머리로 되어 있죠. 요새 파는 볼트가 대부분 다 둥근 머리인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토크치가 나오면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갔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볼트가 제대로 체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트가 토크 시험을 하지 않더라도 끝단부 볼트 너트가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고 잘 조여졌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볼트를 뚫을 때 너무 빡빡하게 뚫으면 볼트가 안 들어가겠죠. 그래서 볼트의 뚫었을 때 모재의 두께의 공차의 개념인데요. 볼트를 20mm 뚫었을 때는 22mm 정도, 약 2mm 정도의 여유 있게 구멍을 뚫어줘야 볼트가 시공이 잘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저 표는 직경, 저런 표 한번 잘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 앵커 볼트의 기본 개념인데요. 이 기본 개념은 허용도 설계법에서 나온 건데요. 요즘은 자세하게 검토를 해서 볼트의 삽입 길이를 다 산정해 줍니다. 그렇게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오른쪽 표에 볼 수 있듯이 그 표를 참조하면 되고요. 이 볼트, 지금 보는 볼트는 더블 너트로 체결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더블 너트로 할 필요성은 없지만 기본 시방 자체는 우리가 베이스 플레이트를 고정할 때는 더블 너트로 반드시 고정해야 된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굳이 어떠한 핀 접합,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핀 접합하는 베이스 플레이트는 반드시 그 더블 너트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것은 물론 감리의 승인을 받으시면 더블 너트를 안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응력이 크게 실제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굳이 더블 너트를 사용하지 않아도 문제없다라는 것을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매입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45dB 이렇게 하는데요. 요즘에는 정밀하게 계산하게 돼 있죠. 자, LD, 그 삽입 길이는 볼트 끝단에서의 거리인데 약간 오기가 있네요. LD 값은 상부, 페데스탈 상부에서 볼트 끝단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정착 길이로 부릅니다. 그 정착 길이는 45dB, 35dB가 있는데 죽은 직경의 45배, 죽은 직경의 35배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건 L형, 그 다음에 후크형, 그 다음에 지압형, 지금 그리는 게 지압형입니다. 지압 플레이트를 앞에다가 붙여가지고 볼트를 체결하는 그러한 공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에 따라 45dB냐 35dB냐, 보통 우리가 21에서 27 압축 강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죽은 직경의 35배를 가장 많이 씁니다. 삽입 길이는 죽은 직경의 35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용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용접은 웰딩이라고 그러죠. 자, 웰딩은 실제적으로 용접을 하고 나서 변형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용접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너무 오래 용접을 하면 모재 자체가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용접 시간은 시방서에 나오는 시간에 따라 용접을 하는 게 가장 좋고요. 용접면은 청소를 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용접 기람이 뭐 언더컷, 오버랩, 슬래그 함입, 그다음에 균열 등이 있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결함이 있는지 지금 오버랩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오버랩 너무 용접을 겹쳐서 많이 하게 되면 결함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용접을 할 때 키포들이 들어가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블로우 홀이라고 부릅니다. 자, 슬래그 같은 경우는 슬래그는 찌꺼기의 개념입니다. 슬래그 함입. 이러한 것도 다 용접 결함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용접 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가우징이라고 하죠. 그 용접 부분을 다 불어내고 새로 용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용접 부분은 잘 용접이 됐는지 용접 검사를 하게 되어 있죠. 용접 비파기 검사는 MT, 매그네틱 테스트, 그 다음에 UT를 해가지고 울트라소닉 테스트, 뭐 이런 테스트가 이러한 테스트 기계로 용접 결함을 검사해서 안전한지 확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비 올 때는 습도가 90% 이상일 때는 용접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하, 날씨가 영하일 경우에는 용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방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용접 표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접 표기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도면상에 용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용접 표기는 지금 깃발 보이죠. 이거는 현장에서 용접을 한다는 뜻이고요. 자, 용접 표시는 사이즈, 랭스, 피치의 순으로 명기를 합니다. 사이즈는 용접 치수를 말하고요. 사이즈는 용접 치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접 두께 개념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랭스는 용접 길이, 그 다음에 피치는 용접 간격인데요. 주로 대부분 다 용접을 전체 용접을 하기 때문에 그냥 사이즈만 적죠. 용접 치수만 적습니다. 현재 보시는 그림, 점을 꼭 찍어버리면 현장 용접을 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치면 전부 다 용접해라는 뜻입니다. 전부 다는 말은 보이는 면 그 전체를 다 용접해라는 뜻이죠. 현장 용접은 점을 꼭 찍는다. 원 안에 새까만 표시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건 개선입니다. 베벨링의 뜻인데 개선각. 용접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재를 깎아오는 행위를 우리가 개선이라고 그러고요. 또 용접물이 밑에 잘 녹아들게 이 루트 간격이라 그러는데요. 모재와 모재를 약간 띄워놓는 겁니다. 띄워놓는 그 간격을 우리가 루트 간격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개선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데 이 개선 높이라 그럽니다. 개선 높이, 그 다음에 루트 간격, 이러한 용어를 쓰게 됩니다. 개선을 하는 이유는 용접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탭과 뒷댐 철판, 이 또한 용접을 잘 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엔드탭은 우리가 용접을 하고 나서 그 엔드탭 철판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엔드탭은 용접을 길게 하다가 끝까지 용접을 할 수 있도록 뒷판을 대주는 것을 우리가 엔드탭이라고 부릅니다. 엔드탭의 길이는 기본적으로 표준 치수는 아래와 같이 어느 정도 길이를 하고 이러한 엔드탭을 잘라내느냐, 요 시방이 있습니다. 그 시방이 아래 표와 같고요. 6T, 9T, 12T 철판의 두께에 따라 가지고 엔드탑의 길이를 35, 38, 70 이렇게 되네요. 자, 뒷댐 철판은 그 두께에 따라 가지고 요 표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9mm 이상이냐, 9mm 이하냐, 이런 걸 보고 뒷댐판의 두께를 설정해 줍니다. 뒷댐판의 두께가 너무 얇으면 용접하다가 뒷댐판 자체가 울어버리겠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뒷댐판, 엔드탭, 이런 뒷댐 철판의 두께를 아래 표와 같이 최소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용접 이음. 용접 이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완전 용접 이음. 버트 조인트 같은 경우 버트 웰딩은 맞댄 용접을 나타내는 겁니다. 철판과 철판을 맞대었을 때 그 용접을 어떻게 하느냐, 그 두께별로 용접 부분의 기호를 설정할 수 있죠. 오른쪽 표와 같이 각각의 두께가 얼마에 따라 가지고 그 최소치 용접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의 표현은 V형, K형이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용접 모양에 따라서 이건 I형이죠. 그래서 총 세 가지 정도가 주로 많이 쓰는데 제일 많이 쓰이는 용접은 V형입니다. V형을 두 개로 아래 위로 치면 K형 용접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용접표도 마찬가지로 I형, 그 다음에 V형, K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입별로 각각 그 표현을 할 수 있고요. 엔드 탭은 밑에 보시면 탭을 다 한글 보이겠죠? 그 각도. 그래서 양쪽으로 개선을 할 거냐, 한쪽으로 개선을 할 거냐에 따라서 아래 위 표에 따라 가지고 개선 각도와 그 개선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 편면 용접이란 말은 한쪽으로 용접할 경우, 한 면만 용접할 경우로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 표는 양쪽으로 용접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면 용접, 한면 용접. 자, 그 다음에 T타입, T형으로 용접할 경우에 그 용접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철판을 크로스 되는 부분, 하나는 수직, 하나는 수평, 이럴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맞던 용접은 보시다시피 철판을 두 개를 그냥 붙여가지고 용접할 경우, 이것을 1번과 2번을 그냥 맞대서 용접할 경우를 맞댈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T형 웰딩은 철판을 90도로 꺾어서 용접할 경우를 말합니다. 자, 보시는 그림은 다 용접,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complete, 완전 용접이라는 뜻이요. complete. P는 우리가 penetration 해가지고 통과, 완전 통과해서 용접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약자를 CP라 표현해요. 그래서 완전 용접이라는 뜻입니다. CP의 약자는 complete penetration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접하는 방법을 각각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형으로 용접할 경우 각 철판의 두께에 따라서 용접 각도와 루트 간격 이런 것들을 설정해 주고 있죠. 이러한 도면을 참조해서 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코너 웰딩인데요. 모서리 용접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런 철판 두 개를 T형 말고 L형으로 용접할 경우에 용접 지방에 대한 것을 기술한 겁니다. 자, 이 표현은 지금 삼각형 표현이죠. 모살 용접을 나타내는 거고요. 밑에 하부는 V형 용접이죠. 그래서 모살 용접과 V형 용접을 섞어 쓴다 이 개념이에요. 자, V형 용접 밑으로 또 V형 용접을 하면 결론적으로 K형 용접이 되겠죠. 이거를 K형 용접이라 부릅니다. 아래 위를 V로 용접을 한다면 결국은 K형 용접이 됩니다. 모서리 용접 자체도 각 철판 두께에 따라 가지고 용접 방법, 한 면으로 용접할 거냐, 그다음에 양면으로 용접할 거냐에 따라서 각각의 시방들을 표현해 놨습니다. 다음은 각 타입에 따라서 용접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는데요. 알곤 용접, 서머지 아크 용접인지, 그럼 용접 방법에 대해서 기술한 부분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시방이 없으면 맞댄 용접 자체는 그 완전 용입 용접을 하게 되겠고요. 두께가 32mm 초가 있는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반드시 득해야 됩니다. 용접 두께가 너무 두꺼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조선소 같은 경우 용접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게 돼 있죠. CP는 Complete Joint Penetration 해가지고 완전 용입 용접이라고 부르고요. PP는 Partial Joint Penetration 해가지고 부분 용접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접 용어와 용접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 용입 용접인데요. 완전 용입 용접하고 대별되는 겁니다. 완전과 다른 부분, 파셜이죠. 그 파셜에 대해서 또 정의를 합니다. 파셜은 T형 용접의 파셜, 보시다시피 왼쪽 오른쪽을 용접을 할 경우에 부분 용접을 만약에 하고 싶다 할 경우에 부분 용접의 사이즈와 두께를 아래와 같이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용접공들은 아래 표를 보고 최소치의 사이즈, 그러니까 용접 두께가 얼마인지 설정을 하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필렛 용접은 모살 용접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자, 필렛 용접은 모살 용접이죠. 모살 용접의 형상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목 두께, 사이즈입니다. 그 사이즈를 얼마만큼 할 거냐, 용접 사이즈라 부르는데 목 두께는 또 사이즈의 0.7배가 되는데요. 실제로 그냥 사이즈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삼각형의 밑변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용접 표현에서 이렇게 삼각형이 들어가면 모살 용접이라 보시면 됩니다. 용접 사이즈, 치수라 부르죠. 용접 치수. 용접 치수는 목 두께가 좀 다른 개념입니다. 섞어 쓰면 안 되죠. 목 두께는 사이즈의 0.7배다. 0.7배. 그래서 용접 두께는 모재의 두께에 따라 사이즈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최대 모재 두께까지는 할 수 있어요. 모살 용접을요. 그다음에 필렛 용접을 돌림 용접을 할 때 부분으로 할 거냐, 전체를 할 거냐, 한쪽으로만 할 거냐, 뭐 이러한 것들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용접 길이는 보통 사이즈의 2배까지 돌림 용접을 해주는 게 원칙이고요. 우리가 구조 계산할 때도 이러한 것들이 다 고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플레어 용접은 보통 원형봉을 용접할 때인데 철근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할 수밖에 없죠. 경량 현강에 많이 쓰는 용접 방법입니다. 경량 현강의 두께가 얇을 경우에 어떻게 용접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설정한 표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경량 현강의 용접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기둥과 보의 접합, 강접합 상세입니다. 대부분 철골 구조에서는 기둥과 보는 걷어죠. 큰 볼을 접합할 때 상부 플랜지와 외부, 그 다음에 하부 플랜지를 용접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듯이 기둥과 보는 약 1m 정도를 공장에서 용접해서 잘라와서 운반한다고 했습니다. 그 잘라와서 운반하는 부분에 대한 그 공장에서 어떻게 용접해라는 용접 표현을 아래와 같이 되는데요. 대부분 공장에서 용접한다라고 생각하면 공장에서 무슨 기계가 자동으로 용접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부 사람이 다 용접을 해요. 기둥과 볼을 접합을 할 때 상부는 complete 웰딩이죠. 네. penetration, CP로 표현했죠. 그 다음에 외부 쪽에는 모살 용접을 썼죠. 삼각형 모양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다 공장에서는 큰 볼을 1m 정도 잘라서 기둥에 붙이는데 플랜지, 상하부 플랜지는 완전 용접 CP로 해서 실제로 개선을 두고 용접을 합니다.
근데 외부는 개선하기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외부는 통상 모살 용접을 하는 게 실무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과 볼을 접합할 때 어떻게 용접 표시를 한다는 것들이 이 장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에 기술된 것은 관관을 접합할 때는 어떻게 해라. 관관으로 기둥이 H층강이 아니고 각형 관관일 경우에는 뭐 외측 프레임, 내측 프레임 하죠. 이 프레임을 돌렸을 경우에 외부는 모살 용접, 그 다음에 플랜지도 마찬가지로 CP, V형 용접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외측 다이어프램, 뭐 내측 다이어프램 하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셰어 커넥션입니다. 전단 접합이라고 그러죠. 전단 접합은 상하부 플랜지면에 용접을 하지 않는 접합입니다. 말 그대로 핀입니다. 핀 접합할 경우에 보시다시피 상부, 하부 플랜지를 용접을 하지 않고 외부는 고력볼트로 접합한 경우에를 우리가 전단 접합, 핀 접합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H층강의 약축에 접합할 때도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접합을 하게 됩니다. 자유물체도로 그리면 역학 시간에 배웠듯이 캔틸레버에서 핀, 이렇게 핀 접합을 동그라미 표현하죠. 이렇게 동그라미 표현해서 핀 접합을 표시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큰 보와 작은 보의 접합도 마찬가지로 큰 보가 있으면 보시다시피 그림 큰 보가 있다 칩시다. 이 큰 보에 작은 보가 붙는다라고 하면 일단 이 큰 보를 한번 그려보죠. 작은 보가 이렇게 90도로 붙는다 치죠. 그럼 이렇게 붙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붙이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방법. 이 부분을 스티퍼너, 철판을 붙여서 H형강에 구멍을 뚫은 후 접합을 볼트로 합니다. 그 스티퍼너 자체는 용접을 미리 해가 오겠죠. 그래서 이 철판을 갖다가 우리가 스티퍼너라 부릅니다. 스티퍼너. 이 철판은 지금 보시다시피 화살표된 이 부분이 스티프너라고 부릅니다.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죠. 베이스 플레이트는 기둥과 베이스 철판을 용접하는 방법을 기술하는데요. 보시다시피 철판이 있으면 이 철판에 기둥을 붙이는 행위를 기둥과 베이스 플레이트의 접합, 통상 대부분 다 공장에서 사람이 용접을 합니다. 그 용접은 주로 플랜지는 개선을 해서 맞댄 용접을 하고요. 외부는 개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살 용접을 하게 됩니다. 통상 모두 모살 용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경우에도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용접의 단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단차가 너무 크면 용접 자체의 결함, 그래서 전단 슬립이 생깁니다. 전단 슬립. 그래서 그 부분에 전단력이 집중하기 때문에 모서리에 응력 집중이 생겨서 크랙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큰 철판과 작은 철판을 용접을 할 경우에 이 부분에 노치, 그러니까 그 결함이 생깁니다. 모서리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이 떨어져 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용접에 단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선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장에 대해서 알아보죠. 도장은 항상 농막이 칠을 하는데요. H형강은 농막이 칠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요즘은 내화 기준에 따라 내화 페인트도 많이 칠합니다. 물론 고력볼트 접합 부분에는 페인트를 칠하지 않는다의 기본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장은 뭐 초벌, 중벌, 뭐 재벌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뭐 상도, 하도 뭐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통상 상도, 하도로 농막이 칠을 쓰고요. 페인트 칠을 하지 않는 부분은 고력볼트 접합하는 부분은 페인트를 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페인트 칠할 때 그게 종이라든지 비닐을 대고 뿜칠을 하거나 도장을 하게 되겠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한 조각 케이크 레슨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